서울의 하늘이 유난히 높고 푸르던 2024년 가을, 박서연 여사는 오늘도 어김없이 홀로 아침을 맞았다. 볕이 잘 드는 거실 창가, 그녀가 평생 아끼던 자개장 옆 흔들의자에 앉아 식어가는 찻잔을 만졌다. 72년이라는 세월은 그녀의 얼굴에 고운 주름을 남겼고 30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쳤던 초등학교 교사로서의 자부심은 꼿꼿한 허리와 단정한 몸가짐에 깃들어 있었다. 하지만 10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하나뿐인 아들 지훈마저 미국으로 떠나보낸 뒤 찾아온 고요함은 때때로 무게를 감당하기 힘든 외로움으로 그녀를 짓눌렀다. 오늘도 별일 없겠지. 나지막한 혼잣말이 텅 빈 거실을 맴돌았다. 경로당에 나가 사람들을 만나고 가끔 아들과 영상통화를 하는 것이 일상의 전부였다. 틀에 박힌 하루, 반복되는 풍경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점점 빛바랜 흑백 사진처럼 세상에서 희미해져 가는 것은 아닌지 불안했다. 그때였다. 띠링. 손때 묻은 스마트폰이 짧은 알림음을 냈다. 평소라면 광고 메시지려니 하고 넘겼을 테지만 그날따라 왠지 모를 기분에 그녀는 돋보기를 찾아 쓰고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낯선 번호였다. 선생님, 저 이로운입니다. 잘 지내시죠? 혹시 오늘 시간 괜찮으시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건 관련해서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이로운? 누구지? 박서연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 봐도 이로운이라는 이름은 생소했다. 혹시 졸업한 제자 중 하나일까? 아니면 전에 스쳐 지나간 인연일까? 잘못 보낸 메시지일 거라 생각하면서도 선생님이라는 호칭과 정중한 말투에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답장을 보내고 있었다. 누구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메시지를 잘못 보내신 것 같네요. 답장을 보내고 다시 흔들의자에 몸을 기댔다. 잠시 후 다시 알림음이 울렸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번호를 잘못 저장했나 봅니다. 폐를 끼쳐 정말 죄송합니다, 선생님.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아는 선생님과 착각한 모양입니다. 참 예의 바른 청년이네. 박서연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삭막한 일상에 달아든 작은 해프닝이 싫지 않았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다시 답장을 쳤다. 박서연이라고 합니다. 괜찮습니다.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요. 그렇게 시작되는 대화는 뜻밖에도 계속 이어졌다. 이로운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남자는 자신이 홍콩에서 금융 전문가로 일하고 있으며 존경하던 은사님께 연락드리려다 실수했다고 거듭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박서연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그녀의 오랜 교직 경험과 지혜를 칭찬했다. 그의 메시지는 언제나 깍듯했고 다정했으며 때로는 유머러스했다. 선생님 말씀을 듣고 있으니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납니다. 저희 어머니도 참 현명하고 따뜻한 분이셨거든요. 선생님처럼 오랜 세월 한 길을 걸어오신 분들을 보면 존경심이 절로 듭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배우고 본받아야 할 점이 참 많습니다. 박서연은 수십 년 만에 누군가에게 이토록 진심 어린 존중과 관심을 받는다는 사실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아들 지우는 착하지만 바쁜 이민 생활에 지쳐 어머니의 지난 세월이나 깊은 속내를 헤아릴 여유가 없었다. 경로당 친구들은 좋은 사람들이었지만 대화는 주로 건강이나 자식 자랑, 텔레비전 드라마 이야기에서 맴돌았다. 이로운은 달랐다. 그는 박서연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궁금해했고 그녀의 생각과 경험을 높이 평가해 주었다. 어느덧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하는 것은 박서연의 가장 중요한 일과가 되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의 안부 인사가 와 있었고 저녁이면 하루 일과를 나누며 잠이 들었다. 그는 홍콩의 야경 사진을 보내주기도 하고 자신이 읽고 감명받았다는 책 구절을 공유하기도 했다. 박서연은 그의 메시지를 읽으며 웃었고 답장을 보내며 설렜다. 외로움이라는 잿빛 풍경에 이로운이라는 존재는 선명한 색채를 더해주었다. 서연 씨, 요즘 얼굴이 훤해졌네. 무슨 좋은 일 있어? 경로당에서 김정숙 여사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김정숙 여사는 박서연과 가장 가깝게 지내는 친구이자 오지랖이 넓기로 소문난 사람이었다. 아니, 뭐 별일은? 박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얼굴을 붉히며 얼버무렸다. 이로운과의 관계를 누군가에게 설명하기는 어려웠다. 단순한 메시지 친구라고 하기에는 너무 깊은 교감을 나누고 있었고 그 이상의 관계라고 하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이 비밀스러운 소통이 주는 은밀한 즐거움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
이로운과의 대화가 시작된 지 한 달쯤 지났을까. 그는 조심스럽게 새로운 주제를 꺼냈다. 선생님, 제가 금융 분야에서 일하다 보니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어르신들께서 평생 모은 소중한 자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시거나 위험한 곳에 투자하셨다가 손해를 보시는 경우를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박서연은 뜨끔했다. 그녀 역시 퇴직금과 남편이 남긴 유산을 은행 예금에 넣어둔 것이 전부였다.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데 이자는 쥐꼬리만 해서 이러다가 아들에게 짐이 되는 것은 아닌지 늘 불안했다. 사실 저도 노후 준비가 걱정이긴 합니다. 하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서요. 그녀의 솔직한 대답에 이로우는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이었다. 그럼요, 선생님. 요즘 같은 시대에는 정보가 곧 돈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좋은 정보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공유되지요. 선생님처럼 현명하신 분께서 그런 기회를 놓치시는 건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는 자신이 최근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비공개 AI 트레이딩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인공지능이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자동으로 주식이나 외환을 거래하며 절대적인 원금 보장은 물론이고 연 20% 이상의 확정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는 이것이 아직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은 극비 정보이며 특별히 존경하는 박서연에게만 알려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물론 투자는 신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과학입니다. 그리고 저는 선생님께서 이런 좋은 기회를 통해 좀 더 여유롭고 당당한 노후를 보내셨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박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연 20% 수익, 원금 보장. 귀가 솔깃했지만 평생을 안정적으로 살아온 그녀에게 투자라는 것은 낯설고 두려운 것이었다. 제가 그런 걸 잘 몰라서 괜히 위험한 일에 휘말리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선생님, 걱정 마십시오. 제가 누굽니까? 제가 선생님께 위험한 일을 권하겠습니까? 이건 제가 직접 검증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정 불안하시면 아주 소액으로만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딱 100만 원만요. 일주일 뒤에 수익금이 어떻게 나오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면 제 말을 믿게 되실 겁니다. 100만 원. 큰 돈이지만 감당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 무엇보다 이로운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 그는 자신을 이토록 존중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준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이 자신을 속일 리 없다고 박서연은 믿고 싶었다. 믿져야 본전이지. 일주일만 지켜보자. 그녀는 결국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로운은 친절하게 투자 시스템 가입 방법과 송금 절차를 알려주었다. 그는 보안을 이유로 일반적인 은행 앱이 아닌 그가 보내준 링크를 통해 접속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서연은 돋보기를 고쳐 쓰고 서툰 솜씨로 스마트폰을 조작하여 그가 알려준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했다. 송금 버튼을 누르는 순간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일주일 뒤 약속처럼 그녀의 통장에 4만 원이 입금되었다. 이로운 투자라는 이름으로. 주 4% 수익, 연으로 환산하면 200%가 넘는 놀라운 수치였다. 선생님 보셨죠? 이게 바로 AI의 힘입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로운의 메시지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박서연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작은 의심은 눈 녹듯 사라졌다. 그 자리에 뜨거운 기대감과 흥분이 차올랐다. 정말 이게 가능하구나. 나도 이제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겠구나. 그녀는 밤잠을 설쳤다. 스마트폰 화면에 찍힌 4,000이라는 숫자를 몇 번이고 다시 확인하며 장밋빛 미래를 그렸다. 미국에 있는 아들에게 멋진 선물을 하고 손주들 대학 등록금도 보태주고 평생 가보고 싶었던 유럽 여행도 갈 수 있을 터였다. 그녀의 변화를 김정숙 여사가 놓칠 리 없었다. 서연 씨, 요즘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사네. 혹시 연애라도 하는 거야? 친구의 짓궂은 농담에 박서연은 별소리를 다 한다며 손사래를 쳤지만 입가에 번지는 미소를 숨길 수는 없었다. 그녀는 이 비밀스러운 성공을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극비정보라는 이로운의 말을 어길 수는 없었다. 며칠 뒤 이로운은 더욱 솔깃한 제안을 해왔다. 선생님, 지금이 정말 중요한 시점입니다. 곧 저희 AI 시스템이 대규모 업데이트를 앞두고 있는데 이때 투자금을 늘리시면 상상 이상의 수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소수의 VIP 고객들에게만 드리는 특별한 기회입니다.
다른 분들은 보통 5천만 원에서 1억 단위로 투자하십니다. 5천만 원. 박서연에겐 남편이 남긴 유산이자 그녀의 노후를 책임질 마지막 보루와도 같은 돈이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100만 원과는 차원이 다른 액수였다. 5천만 원은 너무 큰 돈이라서요. 아무래도 부담스럽습니다. 선생님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건 위험한 도박이 아니라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투자입니다. 제가 보내드린 투자 포트폴리오와 수익률 보고서 보셨죠? 모든 것이 데이터로 증명됩니다. 그리고 선생님, 혹시 아들에게 짐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당당하고 여유롭게 아들에게 용돈도 주시는 멋진 어머니가 되고 싶으십니까? 지금 이 기회를 놓치시면 평생 후회하실 겁니다. 제가 책임지고 선생님의 자산을 1년 안에 2배로 불려드리겠습니다. 그의 말은 박서연의 가장 깊은 곳, 자존심과 불안감, 그리고 숨겨진 욕망을 정확히 꿰뚫었다. 그는 마치 그녀의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는 듯했다. 그는 정교하게 만들어진 가짜 투자 사이트 주소를 보내왔다. 그곳에는 박서연의 이름으로 된 계정이 있었고 100만 원이 놀라운 속도로 불어나고 있는 그래프가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심지어 다른 VIP 고객들의 감사 편지라며 위조된 문서까지 보내왔다. 박서연은 혼란스러웠다. 한쪽에서는 위험하다는 이성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욕망의 목소리가 속삭였다. 김정숙 여사에게 넌지시 운을 떼어보았다. 정수가 만약에 말이야 아주 안전하고 수익률 높은 투자처가 있다면 너는 어떻게 할 것 같아? 아이고 서연 씨, 그런 게 어디 있어. 요즘 세상이 얼마나 흉흉한데 노인들 등쳐먹으려는 사기꾼들이 득실거린다고 괜히 헛된 욕심 부리다가 평생 모은 돈 날리면 어쩌려고 그래? 그냥 은행에 넣어두는 게 최고야. 김정숙 여사의 현실적인 조언은 박서연의 귀에 닿지 않았다.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는 소리라며 속으로 반발심만 커졌다. 정숙이는 이런 고급 정보를 모르니까 저렇게 말하는 거야. 나는 달라. 나는 이로운 대표님을 알잖아. 그녀는 이미 이로운의 말에 깊이 중독되어 있었다. 며칠 밤낮을 고민했다. 잠 못 이루는 밤, 그녀는 침대에 누워 미국에 있는 아들 지훈의 얼굴을 떠올렸다. 이 돈만 불리면 지훈이네 집 사는데 보탬이 될 수도 있겠지. 손주들 학비도. 그녀는 이 투자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족을 위한 것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그래, 결심했어. 이건 나를 위한, 우리 가족을 위한 일이야. 다음 날 아침, 박서연은 평소보다 곱게 화장을 하고 가장 아끼는 외출복을 꺼내 입었다.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이상하리만치 단호했다. 은행으로 향하는 길, 가을 햇살은 눈부셨지만 세상의 모든 소리는 멀게만 느껴졌다. 오직 그녀의 머릿속에는 5천만 원과 2배의 수익이라는 숫자만이 맴돌았다. 은행 창구 앞에 앉았을 때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떨리는 손끝을 감출 수는 없었다. 젊은 은행원은 그녀가 내민 이체 신청서를 보고 미간을 찌푸렸다. 어르신, 5천만 원이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요. 혹시 어디에 송금하시는 건가요? 요즘 보이스피싱이나 투자 사기가 많아서요. 자녀분과 통화는 해보셨습니까? 박서연은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미리 준비해둔 대답을 침착하게 내뱉었다. 아, 네. 조카가 집을 사는데 좀 보태주기로 해서요. 아들하고도 다 이야기됐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녀는 자신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저렇게 뻔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스스로도 놀랐다. 은행원의 의심스러운 눈초리가 따가웠지만 그녀는 시선을 피하며 재촉했다. 빨리 좀 처리해 주세요. 바빠서요. 결국 은행원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며 송금 절차를 진행했다. 박서연은 모니터에 뜨는 숫자를 보며 마른 침을 삼켰다. 이로운이 알려준 낯선 이름의 예금주에게 5천만 원이 넘어가는 순간 그녀는 눈을 질끈 감았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다. 은행을 나서는 그녀의 다리는 후들거렸다. 불안감과 함께 묘한 해방감이 밀려왔다. 해냈어. 이제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그녀는 즉시 이로운에게 카톡을 보냈다. 이로운 대표님, 방금 5천만 원 송금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장은 금방 왔다. 네, 선생님. 확인했습니다. 정말 현명한 결정을 하셨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선생님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불려드리겠습니다. 시스템 반영 후 바로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박서연은 그의 메시지를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되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평소와 다른 기대감으로 오후를 보냈다. 저녁에는 뭘 먹을까? 아들에게는 언제쯤 이 사실을 알릴까? 유럽 여행은 어디부터 갈까? 행복한 상상에 잠겨 시간 가는 줄 몰랐다. 하지만 잠시만이라던 이로운의 연락은 그날 밤 늦도록 오지 않았다. 바쁘신가 보지. 박서연은 애써 불안감을 누르며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가장 먼저 스마트폰을 확인했다. 이로운에게서는 아무런 메시지도 와 있지 않았다. 그녀는 조급한 마음에 먼저 카톡을 보냈다. 대표님, 잘 진행되고 있나요? 답장이 없었다. 그녀는 불안한 마음에 투자 사이트에 접속해보려 했다. 하지만 화면에는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라는 차가운 메시지만 뜰 뿐이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이로운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은 갔지만 그는 받지 않았다. 다시 걸었다. 이번에는 전화기가 꺼져 있어 라는 기계음이 흘러나왔다. 순간 박서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김정숙 여사의 말이, 은행원의 의심스러운 눈초리가, 그리고 애써 외면했던 자신의 불안감이 한꺼번에 해일처럼 밀려왔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는 나에게 그럴 사람이 아니야. 그녀는 부정하려 했지만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미친 듯이 카톡을 보내고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침묵뿐이었다. 5천만 원. 평생 모은 돈. 남편의 목숨값과도 같았던 돈.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희망이었던 돈. 그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박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귀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다. 아! 목구멍에서 신음소리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거실 바닥에 엎드린 채 그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눈물은 후회와 자책감 그리고 지독한 수치심으로 변해 그녀의 온몸을 오담했다. 똑똑하다고 믿었던 자신이, 평생 남을 가르쳤던 자신이 이렇게 어리석게 당했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아들에게 뭐라고 말한단 말인가? 김정숙 여사에게는 또 무슨 낯으로 본단 말인가? 그날 이후 박서연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 세상과 담을 쌓았다. 밥도 먹지 않았고 잠도 자지 못했다. 그저 멍하니 벽만 바라보거나 이로운과 나누었던 카톡 대화를 몇 번이고 다시 읽으며 자신을 저주했다. 스마트폰은 끊임없이 울렸지만 그녀는 받을 용기가 없었다. 김정숙 여사의 전화도 아들의 전화도 모두 그녀에게는 심판의 목소리처럼 들렸다. 그녀가 폐인처럼 지낸 지 사흘째 되던 날 현관문 초인종이 집요하게 울렸다. 김정숙 여사였다. 서연 씨,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문 좀 열어봐. 무슨 일 있는 거야, 응? 박서연은 이불을 뒤집었었다. 하지만 김정숙 여사는 포기하지 않았다. 거의 1시간을 문 밖에서 소리치고 문을 두드렸다. 결국 박서연은 힘없이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다. 문을 여는 순간 김정숙 여사는 회쑥해진 그녀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다. 세상에, 서연 씨, 이게 무슨 꼴이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김정숙 여사는 다짜고짜 박서연을 부축해 거실로 들어왔다. 그리고 그녀의 어깨를 붙잡고 캐물었다. 박서연은 입을 굳게 다물었지만 친구의 걱정 어린 눈빛과 따뜻한 손길에 결국 참았던 울음보를 터뜨리고 말았다.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이로운과의 만남, 투자 제안, 5천만 원 송금, 그리고 그의 잠적까지. 이야기를 듣는 내내 김정숙 여사는 혀를 차며 안타까워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놈의 사기꾼들.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해. 바로 그때 박서연의 스마트폰이 다시 울렸다. 아들 지훈이었다. 김정숙 여사는 박서연 대신 전화를 받았다. 지훈아, 나야. 내 친구 정숙 아줌마. 지금 내 엄마가. 김정숙 여사로부터 자초지종을 전해들은 지훈은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다. 잠시 후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박서연을 바꾸어 달라고 했다. 엄마, 괜찮으세요? 제발 괜찮다고 말해주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에 박서연은 또다시 눈물을 쏟았다. 미안함과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지훈아, 엄마가 미안하다. 아니에요, 엄마. 엄마 잘못 아니에요. 그놈들이 나쁜 놈들이죠. 제발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돈은 다시 벌면 돼요. 엄마가 무사하신 게 제일 중요해요.
아들의 따뜻한 위로에 박서연은 얼어붙었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혼자가 아니었다. 자신을 걱정해주는 친구가 있었고 자신을 사랑해주는 아들이 있었다. 다음 날 박서연은 김정숙 여사의 손을 잡고 경찰서로 향했다. 민원실의 차가운 공기와 무표정한 경찰관의 얼굴은 그녀를 다시 위축시켰지만 그녀는 용기를 내어 피해 사실을 진술했다. 경찰관은 그녀의 이야기를 꼼꼼히 기록했지만 표정은 밝지 않았다. 어르신, 안타깝지만 이런 종류의 온라인 금융사기는 대부분 해외에 서버를 두고 대포 통장과 대포폰을 이용하기 때문에 범인을 특정하고 검거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피해 회수 가능성도 솔직히 높지 않습니다. 경찰관의 말은 비수처럼 박서연의 가슴에 꽂혔다.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지는 듯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주저앉지 않았다.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작은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분노이자 동시에 책임감이었다. 나 같은 피해자가 또 나와서는 안 돼. 집으로 돌아온 박서연은 오랫동안 들여다보지 않았던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곳에는 그녀가 교사 시절 사용했던 낡은 만년필과 일기장이 있었다. 그녀는 일기장을 펼쳐 자신의 경험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이로운의 첫 메시지부터 경찰서에서의 절망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담았다. 글을 쓰는 동안 그녀는 다시 눈물을 흘렸지만 그것은 더 이상 수치심이나 자책의 눈물이 아니었다. 상처를 직면하고 그것을 통해 무언가를 하려는 의지의 눈물이었다. 며칠 뒤 박서연은 경로당 게시판 앞에 섰다. 그녀의 손에는 떨리는 글씨로 쓰인 안내문이 들려 있었다. 온라인 금융사기, 이렇게 예방합시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기꾼들의 수법과 대처 방법을 정리했다.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그녀는 망설이지 않고 안내문을 게시판에 붙였다. 그리고 그녀는 경로당 노인들 앞에 섰다. 마이크를 잡은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호했다. 여러분, 저는 얼마 전 큰 사기를 당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잃었습니다. 부끄럽고 죽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저처럼 어리석은 실수를 반복하는 분이 다시는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나갔다. 경로당 안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졌다. 그녀의 이야기가 끝나자 곳곳에서 위로와 격려의 박수가 터져나왔다. 몇몇 노인들은 눈물을 훔치며 자신도 비슷한 경험을 할 뻔했다고 털어놓았다. 박서연은 그 순간 자신이 더 이상 외로운 피해자가 아님을 깨달았다. 그녀는 상처를 공유하고 서로를 보듬어주는 공동체의 일원이었다. 그날 이후 박서연의 삶은 달라졌다. 그녀는 여전히 매일 아침 혼자 눈을 떴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는 노인 정보화 교육에 등록하여 스마트폰 사용법과 온라인 금융거래 보안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다. 서툰 솜씨였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과 같은 노인들을 위한 금융사기 예방 캠페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잃어버린 5천만 원은 돌아오지 않았고 이로운이라는 이름의 사기꾼은 잡히지 않았다. 하지만 박서연은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을 얻었다. 그것은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용기였고 타인과 연대하는 따뜻함이었으며 남은 생을 살아갈 새로운 의미였다. 2025년 봄, 박서연은 다시 창가 흔들의자에 앉아 있었다. 찻잔에는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고 그녀의 눈빛은 지난 가을과는 달리 평온하고 단단해 보였다. 스마트폰이 다시 울렸다. 아들이었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영상 통화 버튼을 눌렀다. 잿빛 풍경은 사라지고 그녀의 세상에는 다시 따스한 봄볕이 내리쬐고 있었다.